정책과 윤현치입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BCO 과장님께서 회계 시스템에 대한 일반 절차나 그로 인한 장점을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저희 특허청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반영이 될 것인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BCO 과장님이 오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서 샘플이나 그 다음에 그 와이퍼에서 보내주는 거절 통지서, 와이퍼에서 보내주는 접수증이나 그 다음에 등록증, 그런 실제 사례들도 저희가 지금 PPT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청에서 헤이그 협정을 가입함으로써 수행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과 지정국 관청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특허청, 한국특허청에 이 한국 그 출원인이겠죠. 출원인이 특허청을 통해서 출원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접 출원을 할 수도 있는데 관청에서 하는 역할은 출원인이 관청에 낸 출원서를 받아서 와이포에 내는 역할이 처음으로 있겠습니다. 이거를 수리관청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포에서 방식 심사를 한 후에 등록된 그 국제 디자인 등록을 공고를 하였을 때는 각 지정국 관청에 출원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각 그 지정 관청은 그 출원된 디자인을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심사를 한 후에 그 국제 디자인 등록을 그 나라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정국 관청 절차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 사항을 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쓰이는 기본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는데요. 수리관청하고 지정국 관청입니다. 수리관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받아서 그 와이포의 국제사무국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리관청이고요. 지정국 관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받아서 국내법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그 역할을 말합니다. 국제 출원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제 등록을 위하여 와이포에 제출하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은 그 와이포의 국제 사무국에서 등록된 건이 체약 당사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각 체약 당사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국제 사무국이 우리 그 각국의 지정을 통지된 디자인 등록 출원, 즉 다시 말해서 지정국 관청에서 심사해야 하는 출원권을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 와이포에 출원을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게 수리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포에서 국제 등록이 돼서 오임을 지정한 경우 오임은 그걸 받아서 심사를 하겠죠. 그게 지정국 관청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리관청 역할은 각 관청에서 선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원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을 주기 위해서 수리관청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임은 수리관청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국제등록과 국제등록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바법에 따라서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직접 또는 간접 추정을 통해서 제출된 그 국제 출원이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를 통해서 국제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국제등록이라고 합니다. 국제등록이 기재되는 국제사무국이 관리하는 등록 업무가 국제등록부입니다. 국제등록부에는 권리, 디자인권의 등록뿐만 아니라 명의 변경이나 감축, 포기 또는 주소 변경 등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들이 국제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시식권 같은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등록부를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등록부에는 권리의 발생이나 변경 같은 사항도 출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제등록부에 기재되는 게 효력이 있지만 국내 등록부에도 그 사항을 기재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등록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은 출원일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직접 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되고요. 간접 출원 같은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출원 이후에 방식심사를 통해서 국제등록이 되는데요. 그 국제등록이 된 날짜가 그 전에 출원된 날짜로 말하자면 소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는데요. 특히 간접 출원의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출원서를 받아서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를 해야 됩니다. 1개월이 넘어가면 그 넘어간 날짜가 국제등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관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특허청 입장으로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원하시는 분들도 간접 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등록 기초 디자인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등록과 국제등록 기초 디자인권이 약간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를 한 이후에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걸 국제등록이라고 하고요. 국제등록 기초 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정한 경우 그 우리나라가 지정 관청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했을 때 이 국제등록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줄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설정 등록이 되거든요. 국내의 디자인권과 똑같이 심사를 한 이후에 설정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설정 등록이 된 디자인권을 국내 절차에 따라서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에 국제등록 기초 디자인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등록 기초 분할 출원인데요. 원칙적으로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아까 심사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디자인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국제등록 기초 디자인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심사 과정에서 이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이 디자인 단일성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분할돼서 새롭게 발생하는 그 권리는 국제 절차에 따르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국제 그 특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내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국제등록 디자인권에서 생겼던 권리니까 얘도 국제 절차를 따르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이 법을 만들면서 그런 혼동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국제등록 기초 분야 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등록되는 것도 국내 등록부에 관리가 되고요. 수수료도 저희 청에 직접 납부를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출원과 관련된 수수료는 한국에 간접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와이프에 직접 내셔야 되는데요. 국제 등록 기초 분야 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 수수료는 다 우리 국내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관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관청 절차는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출원을 하는 경우 저희 청이 그 출원서를 받아서 간단한 심사를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이내에 와이프로 보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수리관청 절차로 저희가 법에 규정을 했고요.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뒤에 법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의 방식은 아까 비시온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출원과 직접 출원이 있는데요. 간접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서면 출원, 그 다음에 온라인 출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출원서는 한국특허청, 수리관청 역할을 하는 한국특허청에 내지만 수수료는 와이프에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와이프 홈페이지에 있는 이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국제 출원 수수료는 와이프에 직접 납부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똑같은 방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달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는 와이프에 직접, 그러니까 국제 출원과 관련된 수수료는 와이프에 직접 내지만 간접 출원을 하는 경우 그 수리관청은 송달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송달료라는 것은 수리관청이 출원서를 받아서 그 와이프에 전달해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드리드의 사례에 준해서 저희가 송달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도 헤이그를 이용해서 국제 출원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수종 과장님 설명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2009년까지 출원된 등록된 국제 등록을 그 국적별로 나눈 통계표인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출원 순위가 3위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국민이거나 주소이거나 혹은 영업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도 아직 제네바법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오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힘에 가입해 있는 국가에 내가 유학을 가서 거기에 거소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제가 오힘에 거소가 있다는 출원인 적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오힘이 99년법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99년법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을 지정국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 출원을 제네바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가입을 하면 국민이라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제네바법에 따라서 출원을 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 다음 내가
이제 뭐 거소나 영업소나 혹은 국민의 요건으로 국제초월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나라를 지정국으로 해서 국제초월을 낼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시면 99년법에 아직은 가입을 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9년에 법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99년법에 가입한 나라들을 모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60년법에만 가입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협정 가입국은 아니지만 EU의 회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법에 출원인 적격을 갖게 되고요. 99년법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99년법 가입한 국가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60년법에 가입해 있는 이탈리아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조약이 준척되면 최시법이 적용됩니다. 60년법과 99년법에 모두 가입해 있고 그 출원의 적격을 가졌을 때는 60년법, 99년법 모두 다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똑같이 60년, 99년 준척이 되면 최시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99년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 공통출원도 공통출원의 경우 출원인 적격 및 지정국 관청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단일 출원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제출원서 샘플입니다. DM1 서식이고요. 이게 서면 출원했을 경우에 작성하셔야 되는 양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CD에 보시면 국제출원 양식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출원인, 관한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적는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원인 적격을 적는欄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출원인 적격이 중첩돼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대리인 관련된 정보를 적는 거고요. 6번은 창작자 신원 정보를 기재하는 건데 특정 국가를 지정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아직 가입을 안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걸 꼭 필수적으로 적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원래는 선택적 기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출원한 디자인의 개수를 적는欄입니다. 8번은 로컬언어 분류에 따라서 출원한 디자인의 류를 적는欄이고요. 9번은 디자인의 설명란입니다. 디자인의 설명란도 역시 선택적 기재사항이지만 특정 국가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지정국 관청을 적는 표시하는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우선권 기재란입니다. 우선권 기재와 관련해서 저희 나라 절차와 약간 다른 사항에서도 말씀드리는데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를 같이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사람이 저희가 99년법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여기 한국 란이 생기겠죠. 한국을 지정을 하면서 또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건 약간 사례가 이상한데 아무튼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같이 증명 서류를 낼 수가 없고요. 대신 그 지정국 관청의 국내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우선권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따로 증명 서류를 내야 되는 겁니다. 국제 출원서를 지금 제출하면서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특례사항으로 기재를 해놨는데, 국제 출원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되기까지는 6개월이나 걸립니다. 출원하면서 지정국에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를 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특례 규정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출원인이 사인을 해놔놓고, 여기는 15번은 간접 출원을 했을 경우에 그 관청에서 사인을 하고 이 출원서를 받은 날짜를 기재하는 겁니다. 출원서 받은 날짜, 이 날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가 되면 국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수수료를 표시하는 도면 제출된 예시고요. 그래서 직접 출원이나 간접 출원을 통해서 아까처럼 출원서를 내시면 와이프는 그 출원서를 받고 나서 접수증을 보내줍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간접 출원된 경우, 관청을 통해서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리관청과 출원인에게 모두 접수증을 보내주고요. 직접 출원이 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만 직접 접수증을 보냅니다. 이것은 와이포에서 송부한 접수증의 샘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리관청 절차를 보면, 정리하면 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맨 밑에 표시된 게 직접 출원 절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리관청 간접 출원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된 것입니다. 언어와 관련해서는 직접 출원했을 경우에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지만, 간접 출원했을 경우에 관청이 언어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어 출원만 받을 계획이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 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법 규정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조의 8은 간접 출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75조의 9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원인 적격, 국민, 주소, 영업소, 거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5조의 1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원을 하려는 자는 아까 보여드린 출원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 이것은 영어입니다. 영어로 출원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3을 보시면 국내 출원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나 견본을 선택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그 협정 같은 경우에는 견본을 낼 수 있는 경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헤이그 협정 제5조 1의 3의 내용은 공고 연기 신청을 한 경우 플러스 2차원의 도면인 경우, 직물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만 도면 대신 견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고할 때는 견본을
공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 연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는 도면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것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5조에서 이 기재사항의 확인 부분은 수리관청에서 제출된 국제출원서를 본 다음 특별한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정서를 보내겠죠. 이상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 국제출원서의 맨 마지막 란에 수리관청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출원서를 받은 날을 적어서 1개월 이내에 와이프 국제사무국에 송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혀진 내용들은 각 호 1, 2, 3, 4, 5에 적혀진 이 내용들은 국제등록 출원일이 연기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제 출원일이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수리관청에서는 최소한 그러한 출원인의 피해는 줄이기 위해서 이 사항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수리관청, 간접 출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손달료입니다. 수리관청 절차를 통해서 이제 수리관청이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무국은 방식 심사를 한 다음에 국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국제 등록을 공고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국제사무국 절차입니다. 방식 심사하고 등록을 하고 공고를 하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 심사는 여기 적혀진 도면이나 수수료, 그 밖에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식 심사 하자 사유가 도면 작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여기 잘못된 도면 작성의 오류인데요. 보시면 각 도면들이 네모 안에 반듯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서로 겹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면 사이 간격은 5m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겹친 부분이 없이 그려져야 됩니다. 와이포에서는 방식 심사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하자 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있는 하자는 지금 수수료가 잘못되어 가는 하자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가 통지되면 3개월 이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하자가 치유가 되었거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증이 송부가 됩니다. 국제등록의 효력은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무국에서 방식 심사를 하고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보낸 다음에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고라는 절차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중요한 절차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공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공고, 말씀드렸다시피 등록한 이후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고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고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임 시퀀스가 나와 있고요. 국제등록 공고는 와이프 홈페이지에 한 달에 한 번 공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공고를 발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고가 발행됩니다. 여기 보시는 앞에 숫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자동으로 어떤 건지 설명이 뜹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일 거고요. 15번은 국제등록일. 그 다음에 22번은 국제출원일. 출원일. 그 다음에 73번은 출원인 이름. 그런 식으로 여기에 출원서에 기재된 주요한 사항들이 모두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되면 그때부터 각 지정국에 출원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지정국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절차들입니다. 실체 심사는 국내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 출원된 디자인을 심사하는 기준이나 방식에 따라서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도 심사가 되는데요.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은 저희가 특례 규정으로 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거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체 심사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12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한 이후에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부여 기술서를 저희가 와이포에 보냅니다. 그러면 와이포는 그 보호부여 기술서를 아까 보셨던 국제등록부에 등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부여 기술서를 보내면 이때부터 이날로부터 한국에서는 보호부여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보호부여 기술서를 보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절기간 6개월 혹은 12개월의 거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보호가 시작되는 날짜를 공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부여 기술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공고가 된 이후로부터 거절 통지 기한 12개월 이내에 등록 결정을 하면 이때부터 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이러한 효과를 저희가 공시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부여 기술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보호부여 기술서를 보내지 않으면 12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서 보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거절 통지 기한 내에 심사를 했고 거절 사유가 발견이 되어서 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거절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절차에 따라서 변리사를 고용을 해서 절차를 밟을 거고요. 그 과정에 의해서 거절 사유가 해소가 되면 저희가 또 그 거절 통지를 철회하거나 혹은 보호부여 기술서를 보내서 등록이 우리나라에서 그 출원된 국제디자인 등록 출원의 보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 결정을 한 때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제디자인 등록 출원이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에스토니아 특허청에서
거절 통지서 샘플이고요. 이건 거절 통지서를 철회하는 거절 통지서 샘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정국 관청 절차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다음으로는 특례 규정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절차와 좀 다른 점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이 국내에 출원된 디자인 등록 출원과 같게 본다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을 우리나라 국내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가장 지정국 관청 절차의 근본을 이루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을 국내에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입니다.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디자인 출원과 달리 심사, 무심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디자인, 관련 디자인을 적는 란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1항을 보시면 심사, 무심사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을 했고 그 로카르노 심사, 무심사로 저희가 이렇게 각각 맞춰서 분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카르노 분류를 기재한 거에 따라서 심사, 무심사 등록 출원을 낸 걸로 간주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심사, 무심사 등록 출원은 출원인이 구분해서 낸 것으로, 기재에 따라서 구분해서 낸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이 1항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은 기본 디자인 혹은 관련 디자인을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지금 와이프랑 협의 중인데요. 기본 디자인 번호를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와이프와 논의 중입니다. 이게 잘 돼서 국제 출원서에 기본 디자인 번호를 쓸 수 있는 란이 생기면 거기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도록 저희가 아무래도 관련 디자인 제도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혀 모를 테니까 그냥 출원이 됐으면 국내법에 따라서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 하나는 거절 통지가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적을 란이 없으니까 그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를 하도록 해서 그게 그렇게 해서 보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디자인 출원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견본 낼 수 있는 경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원에 있어서는 출원부터 설정 등록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시에만 출원할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출원은 지금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비밀 디자인의 청구가 가능한데 국제 출원은 출원한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비밀 디자인 유지 기간도 국내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정 등록이 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국제 출원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비밀 디자인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사실 국제 출원에는 비밀 디자인 제도라는 게 없는데요. 공고의 연기가 가능한 것을 저희가 비밀 디자인으로 포섭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 헤이그 제네바법에서는 비밀 디자인을 열람한 자에 대해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명령이 있었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정의 특례입니다. 국내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됐을 때부터 등록 결정서,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보정이 자유롭지만 국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출원이 되고 공고되기 전까지는 관청에서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디자인인지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시기는 공고가 되어서 관청에 해당 디자인 정보가 들어온 다음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특례를 두었습니다. 규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국내 출원 같은 경우에는 출원 시부터 통지서를 받을 경우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이 자진해서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정과 똑같은 이유로 공고된 이후에 관청에서 해당 디자인 등록 출원의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한 시작 시점을 보정의 시기와 맞췄고요. 그 다음에 분할은 국제 출원에 있어서의 분할은 디자인의 단일성 위반 사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거절 사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를 저희가 보시는 규정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절 통지서를 송부하는 건데요. 국제 출원에서는 거절 통지서 혹은 보호부여 기술서 두 가지 다 국제 사무국을 통해서 국제등록 명의인에게 송부를 해야 합니다. 직접 우리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직접 보내는데 권리자는 출원인에게 직접 보내는데 이 국제 출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 사무국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례를 만들었고요. 갱신입니다. 갱신의 신청이나 그다음에 갱신료의 납부는 모두 와이프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 3년, 그 다음에 1년씩 갱신하는 방식인데 헤이그는 5년입니다. 그리고 갱신도 5년씩 하고요. 보시는 규정이 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다음부터는 갱신과 변경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내용은 책자에 모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내 국제 출원 한 다음에 국내 단계 진입 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지정부 관청에서 심사를 하는 착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PCT처럼 별도로 진입 절차는 없이 그냥 공고되면 그 지정부 관청에서 알아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 출원인과 관계없이 진행을 시작하게 되는 네, 거 맞습니다. 네, 네. 마드리드 절차랑 그럼 거절 이후 통지 방식은 와이퍼를 주면 와이퍼에서 출원인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 수리 관청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외국 관가자한테 통지가 될 거잖아요. 거절 이유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변리사나 이런 대리인 지정이 없을 텐데 그럼 그 후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그 거절 이후에 통상적인 디자인처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통상 OA 대응 기간은 국내 것과 거의 이상하게 2개월 정도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생각보다 둘러서 돌아오는 거니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와이프에서 그다음에 그 권리자에게 보내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OA 통지가 와이프로 가면 그 다음부터 뭐 얼마 동안에 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고려를 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OA 의대식 통지서가 오면 통상 통지로부터 2개월 안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 와이프에 만약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와이프에서 다시 출원인으로 가야 되고 출원인은 다시 우리나라 대리인을 알아봐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대리인이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총 걸리는 기한을 OA 대응 기한이 어느 정도가 되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따로 특례 같은 건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거는 마드리드에 조에서요 부족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현진 사모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드리드 준에서 국내 대리인, 로컬 대리인을 통해서 그 보정서라든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 와이퍼에 그 직접적으로 리미테이션이라든가 리노시에이션 뭐 이렇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옵션도 선택 가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가 일단 마드리드 준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추가 연장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국가 해외 출원하는 거하고 지금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하고 조금 차이점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해외 국가가 제도가 틀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국내하고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등록된다고 할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 심사를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절차라고 하면은 거절유가 있다. 그러면 공개가 되지 않고 거절이 되니까 그 인용 참정으로 뭐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거절된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어떤 디자인이 출원돼서 거절됐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개가 된 다음에 심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절된 레코드도 아마 그 와이프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무효 사유를 제3자가 확인할 경우에 쉽게 거절이 된 사유를 갖고 뭔가 선행으로 되어 있는 공시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좀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떠신지요? 거절된 이유는 등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거절 이유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는 등재는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심사를 하는 국가 같은 경우 심사를 한 거고 거기에서 뭐 특히나 뭐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 도면 자체에 하자보다는 공지되어 있거나 창작성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될 텐데 그럼 일단은 제3자 입장에서는 어느 뭐 특정 국가에서 거절된
사례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모르더라도 거절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 디자인 자체가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자기가 선행 디자인을 조사하지 않는 이상에 그런 좀 단점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좀 하면요.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나요?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마다 물론 심사를 하는 국가와 안 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당연히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고정의 기회도 있고 여러 고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단점을 저는 제 관점의 단점이라고 그 당연히 뭐 하자가 있는 권리는 무효화되는 게 쉬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한 기록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제3자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무효화되기 쉽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죠.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결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저희 나라 시스템이나 일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등록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해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고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만 있고요. 일단 공개를 한 다음에 심사를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점이 물론 장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가 해외 시스템의 크다는 어떤 장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라든가 이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거절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록이 있다거나 이런 자체는 제3자에게 어떤 충분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것도 유의미의 어떤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좀 더 제도가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모든 제도나 그런 거에는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한쪽에서는 장점이고 다른 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다음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질문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소속을 잠깐 좀 밝혀 주시고. 전 특허청 디자인정책과의 김지명 서기관입니다. 저 와이퍼 쪽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국 현황을 보면은 사실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을 집중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효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란다, 미국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어떻게 장기적으로 와이퍼 쪽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국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저희가 해외협정을 가입하고 이제 유저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sir. It's quite a relevant question. Let's admit indeed that the Hague system is largely today still a Eurocentric system that has a lot to do with its history. We do have Singapore, and we're very happy to have Singapore party to the Geneva Act. But other than that, yes, it's largely Eurocentric system with the addition of OAPI and some states from the Arab region. I'm sorry, the microphone seems to be dying on me at present. It's a very weird feeling, believe me, and I hope our colleague interpreters can cope with me. But listen, there's bright prospects for the future, for the immediate future of the system. Let us not forget that the very reason why the Geneva Act was developed and adopted was precisely
precisely to foster geographical expansion of the Higgs system by welcoming into its framework. Here we go again. I think it's a battery issue. Yeah, that's probably wiser. Ta-da, that's better. Okay. It was precisely the reason why the Geneva Act was adopted, was to introduce a number of new features that would make it compatible with these national systems that tend to be leaning on the heavier side of examination. So it was definitely not possible for these countries to join the older acts of the system, but the Geneva Act, that's providing a number of declarations that they can make, is welcoming them. And in fact, we know that, like I indicated, this is about to change, because we know that in the US, definitely, they have drafted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the industry is starting now to push for former accession by the US. We know that also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region, the ASEAN countries have started looking actively into joining, but I do believe, let me stress this, I do believe that Korea will be a catalyst for further accession, and I really want to congratulate your government and Kipo into its serious effort towards acceding to the Geneva Act. Probably this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a number of trade partners to accede and to put the accession file on the front burner. So stay tuned. In the immediate future, you are likely to see the Higgs system expand very much like you saw the protocol of the Madrid system expand in recent years. Thank you.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저희가 2009년에 이 헤이기 시스템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서 작년부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과장님을 모시고 저희 유현진 사무관님이랑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법령을 갖다가 굉장히 좀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이 지금 계속 좀 진행 중인데 하위 법령도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하위 법령에서도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오후 2시부터 한중일 디자인 포럼이 있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있는데 지금 나눠드리면 안 오실까봐 저는 오후 2시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헤이그 세미나를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